짝살점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기 굽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점심시간에 평화롭던 식당 안은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앳돼 보이는 청년. 박지훈 일병의 고개가 맹렬한 기세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뺨에는 금세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지훈은 며칠간의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기 직전이었다. 마지막 민간인으로서의 식사를 즐기기 위해 부대 근처의 허름한 삼겹살집을 찾은 것이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는 삼겹살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공복을 자극했다. 바로 그때 거나하게 취한 중년 남성 무리가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그들 중 가장 중심에 선 남자는 체격이 다부지고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육군소장 오상진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은 그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상징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동네의 주정뱅이와 다를 바 없었다. 오 소장은 비틀거리며 테이블 사이를 좁게 통과하다가 하필이면 지훈의 테이블 모서리에 허벅지를 세게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불판이 흔들리고 끓고 있던 찌개와 반찬 그릇들이 쏟아지며 지훈의 옷과 허벅지 위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아뜨거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군인 정신이 몸에 밴 지훈은 자신의 피해보다 먼저 상대방을 챙기며 고개를 숙였다. 군복무 중 배운 대로 그는 즉각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반응이 오상진 소장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오 소장은 쏟아진 음식 때문에 자신의 바지가 더러워진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지훈의 짧은 머리와 민간인 복장 속에서도 느껴지는 군인의 각 잡힌 자세를 훑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현역 사단장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병사로 보이는 자가 자신을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야, 너 지금 이게 죄송하다는 태도야. 오상진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지훈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다. 너 눈깔 똑바로 안 떠. 내가 누군지 몰라. 술 냄새가 지훈의 얼굴에 확 끼쳤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상대가 고위 장교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려 애썼다. 하지만 오상진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부주의 이 새끼가 감히 사단장한테 부주의를 논해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짝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었다. 식당 주인인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오려다. 오 소장 뒤에 서 있던 다른 장교들의 제지에 우물쭈물 물러섰다. 뺨이 불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지훈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아갔다. 한쪽 아래 금이 갔다. 지훈은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군인으로서 상관에게, 그것도 장성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요즘 군대는 이런 놈들만 뽑나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상관도 못 알아보고 오상진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그의 뒤에 있던 소령과 대위급 장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사단장님, 그만하시죠. 사람들이 봅니다. 라고 속삭였지만 오상진은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냈다. 시끄러워. 너희는 상석에 가서 앉아 있어. 오상진은 바닥에 떨어진 지훈의 안경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휴가 나왔으면 조용히 짜져 있을 것이지. 어딜 감히 길을 막고 지랄이야. 그는 지훈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세게 밀쳤다. 지훈은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겁에 질려 수군거리거나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다. 지훈은 깨진 안경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국물에 댄 허벅지보다 불타는 뺨보다 깨진 안경 조각이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더 이상의 사과도 변명도 통하지 않을 상대였다. 그는 군 생활 동안 절대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침착한 시선이 오상진을 향했다. 지금 하신 행동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오상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책임아, 이 일병 나부랭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당장 내놈 부대장한테 전화해서 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그는 다시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맞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치켜든 손을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오상진은 그가 녹음이라도 하려는 줄 알고 비웃었다. 어디 찔러보시겠다. 맘대로 해봐. 네가 국방부에 찔러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지훈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전화번호부를 여러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도 즐겨찾기도 아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이 없었다. 발신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중후한 그러나 따뜻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훈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그러나 약간의 미안함을 담아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오상진은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실소를 터뜨렸다. 뭐야 할애비한테 일러바치게 애새끼도 아니고. 그는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지훈은 몸을 살짝 비켜 오상진의 손을 피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오상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또 일을 친 것 같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식사 중이었는데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엄격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냐? 지훈은 식당 벽에 붙어 있는 주소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렸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아닙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쏟아진 음식물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오상진을 더욱 경로하게 만들었다.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무시해 할아버지가 오면 뭐가 달라져 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되냐. 오상진은 분노에 차 지훈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뒤에 있던 소령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섰다. 사단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 병사가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저딴 놈 전화 한 통에 내가 도망가야 한다고 너 미쳤어.
오상진은 자신을 말리는 부하까지 밀쳐냈다. 그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한낱 일병이 감히 현역 사단장 앞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고자질을 한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 사과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식당이 엉망이 되었네요.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 식당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야,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오상진이 뒤에서 고함을 질렀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식당 앞 길가에 S클래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이었지만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지훈이 본 것은 방금 도착한 검은색 S클래스 세단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노인을 향해 있었다. 지훈이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소란과 오상진의 고함 소리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문이 열리고 아주 평범한, 아니, 오히려 남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한 노인이 들어섰다. 그는 볕에 발에 색이 희끗희끗해진 회색 운동복 상의와 무릎이 조금 나온 같은 색의 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챙이 다 다른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동네 약수터에서 방금 내려온 평범한 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왁자지껄한 식당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고든 자세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일정한 보폭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군인 특유의 절도가 배어 있었다. 오상진 소장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폭행한 병사가 부른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라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S클래스 세단이 도착했다는 부하의 보고를 받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이 고작 이런 행색의 노인이라는 사실에 긴장이 탁 풀렸다. 그는 비싼 차를 모는 기사나 수행원일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뭡니까? 영감님, 여기는 무슨 일이오? 오상진은 다시 거만함을 되찾고 두 손을 허리에 짚은 채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고작 이런 늙은이를 믿고 아까 그 일병놈이 개긴 거였나. 노인은 오상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상진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지나쳐 곧장 지훈이 서 있는 곳으로 향했다. 지훈은 깨진 안경을 손에 쥔 채 붓게 부어오른 뺨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훈아.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고개 들어라. 지훈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낡은 야구 모자를 벗었다. 희끗희끗한 백발이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깊은 주름이 얼굴에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박태수였다. 박태수 대장은 지훈의 부어오른 뺨과 옷에 묻은 음식물 자국 그리고 바닥에 산산조각난 안경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두꺼운 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으냐? 그 한마디에
지우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면목 없습니다. 박태수 대장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손에서 깨진 안경을 건네받아 자신의 운동복 주머니에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오상진은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술기운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비싼 세단, 그리고 이런 초라한 노인의 조합, 그리고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저 태도. 어이, 영감님. 오상진이 고함을 질렀다. 지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소. 내가 지금 당신 손자 농버르장 머리를 고쳐주고 있었잖소. 어디서 어른 앞에서 고개도 안 숙이고 늙은이가 오니까 아주 쌍으로 나를 무시해. 그제야 박태수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상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오상진의 흐트러진 군복, 술에 취해 풀린 눈, 그리고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당신이 내 손자를 때렸소. 박태수 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이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확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상진은 그 기세의 순간 주춤했지만 곧이어 술기운을 빌려 더욱 오만하게 웃어젖혔다. 때렸소. 때리면 어쩔 건데, 영감님. 군대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아시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단 말이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따지는 거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거들먹거렸다. 나, 이 부대 관할하는 사단장이야. 사단장 별 2개짜리 장군이라고 당신 같은 민간인 영감님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그는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노인이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릴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박태수 대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오상진에게 다가갔다. 사단장이라 계급이 소장이군. 그의 혼잣말 같은 낮은 읍조림에 오상진은 더욱 기가 찼다. 그래, 소장이다. 어쩔 거냐고, 영감님. 보아하니 돈은 좀 있는 모양인데 돈 많다고 군대에 깝죽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당장 이놈 부대로 전화 한 통이면 이놈 군 생활은 오늘로 끝장이야. 아니, 영창으로도 안 끝나. 육군 교도소로 직행시킬 수도 있어. 내가. 오상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협박을 쏟아냈다. 그는 이 노인이 법이나 인맥을 좀 아는 부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군대, 특히 장성의 권력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박태수 대장은 그 모든 협박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시선은 오상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상진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 더욱 거칠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영감님. 오상진이 박태수 대장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세게 찔렀다. 손자 교육 똑바로 시키쇼. 어디서 감히 현역 장군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예절이란 걸 밥 말아 처먹었나.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놈을 영창 보내는 선에서 봐줄 수도 있지. 그의 손가락이 박태수 대장의 낡은 운동복을 찌르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오상진이 자신의 뺨을 때렸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감히 이 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의 가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오상진에게 달려들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침착한 눈빛에 발이 굳어버렸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오상진의 부하 장교들도 사태가 자신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오상진이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저 노인의 알 수 없는 기세와 S클래스 세단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단장님, 그만하시는 게 한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지만 오상진은 듣지 않았다. 시끄러워 이 영감탱이가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잖나.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지. 오상진은 다시 한번 박태수 대장의 가슴을 찌르려 손을 들었다. 그는 이 노인의 꼿꼿한 자세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박태수 대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평온함 속에 서리빨 같은 위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소속과 직책을 정확히 보고하게 부른 오상진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보고라는 단어. 그것은 민간인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다. 오상진은 순간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앞의 노인을 다시 보았다. 낡은 운동복, 달아빠진 모자, 깊은 주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수많은 전장을 겪어낸 정수의 가질 수 있는 형형한 눈빛. 오상진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보고를 하라 말아야. 그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고 더 큰 소리를 쳤다.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군인 흉내야? 박태수 대장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오상진이 자신을 찔렀던 바로 그 가슴팍 주머니, 낡은 운동복 지퍼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낡고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오상진 소장은 박태수 대장이 낡은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잠시 숨을 죽였다. 술에 취한 와중에도 저 노인의 행동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지갑에서 꺼낸 것이 돈다발이나 변호사 명함이 아닌 그저 때에 묻은 신분증 하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확인하자 그는 다시금 폭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민간인 따위가 감히 군인에게 신분증을 내민다는 오만한 결론이 내려진 뒤였다. 하모야. 지금 나한테 신분증 내미는 거요, 영감님. 노인정 복직하더라도 보여주게 아니면 돈이라도 좀 찔러주려고. 내가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오상진은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습다는 듯이 과장되게 웃어젖혔다. 그의 부하 장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저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 된 사단장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가 말했지, 나는 이 구역을 관할하는 사단장이라고. 별 2개. 그는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쳤다. 당신 손자놈이 지금 내 앞에서 군기를 어겼고 당신은 지금 현역 장성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이 가진 그까짓 돈 몇 푼, 아니면 당신이 아는 국회의원 끈앞풀 하나로 이게 해결될 것 같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식당 안의 모든 손님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태수 대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오상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오상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노인의 저 고요한 눈빛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영감님, 군대 구경은 해봤소. 오상진이 한 걸음 다가서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박태수 대장의 낡은 운동복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이런 거나 입고 다니는 걸 보니 어디 방이나 나왔나 보군. 아니면 아예 면제받고 도망 다녔나.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위계 질서가 뭔지 아냐고. 그는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었다. 일개 민간인 노인 앞에서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과시하고 싶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놈들을 밟고 일어섰는지 당신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거요. 일병 나부랭이 하나쯤, 아니, 당신 같은 노인네 하나쯤 내가 오늘 여기서 반쯤 죽여놔도 아무도 나한테 책임을 못 물어. 그게 바로 나. 오상진 소장의 힘이야. 오상진은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태수 대장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쳤다. 어디 늙은이가 감히 그는 박태수 대장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박태수 대장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밀려나기는커녕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두 발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단단했다. 오상진은 당황했다. 자신의 힘에 노인이 버텨냈다는 사실보다 그 노인의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다. 술기운이 순간 가시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그는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다. 이 영감탱이가. 그는 다시 한번 어깨를 밀쳤지만 결과는 같았다. 박태수 대장은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박태수 대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식당 전체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오상진 소장. 그는 처음으로 오상진의 계급과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오상진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박태수 대장의 목소리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공적인 명령을 하다라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내 손자에게 그리고 이 식당의 주인과 손님들에게 자네가 저지른 모든 무례와 난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게. 그의 말에는 만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가정법이 없었다. 그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통보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식당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저것은 자상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저것은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야전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오상진의 부하 장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저 노인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저것은 단순한 부자의 위세가 아니었다. 저것은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최고위직에 오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뼈속까지 스며든 진짜 위엄이었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제발. 소령이 거의 울먹이며 오상진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오상진은 그들의 경고를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감히 낡은 운동복을 입은 늙은이 따위가 현역 사단장인 자신에게 명령을 해 마지막 기회 사과. 오상진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푸하하하하, 이 영감님이 노망이 단단히 드셨구만.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잘못 들었나 이봐 다들 들었소. 이 늙은이가 지금 나더러 사과를 하라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겁에 질린 시선뿐이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변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이야. 그는 자신을 말리던 부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리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오상진은 박태수 대장의 멱살을 낡고 땀 냄새가 벨 것 같은 그 회색 운동복 상의의 깃을 두 손으로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영감님, 내가 오늘 군대가 뭔지, 계급이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소.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오늘 여기서 죽을 줄 알아. 그의 얼굴이 박태수 대장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냄새와 분노의 열기가 박태수 대장의 얼굴에 쏟아졌다. 지우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안 돼, 할아버지. 식당 안의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오상진의 부하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아버렸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멱살을 잡는 순간이었다. 오상진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태수 대장은 멱살이 잡힌 채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오상진의 눈을 그 밑바닥에 깔린 공포와 불안까지 꿰뚫어 보며 조용히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영감님, 내가 오늘 군대가 뭔지, 계급이 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소.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오늘 여기서 죽을 줄 알아. 오상진의 흉흉한 외침이 낡은 운동복 옷깃을 움켜쥔 그의 손아귀 힘만큼이나 거셌다. 술 냄새와 분노가 뒤엉켜 박태수 대장의 얼굴 바로 앞까지 뿜어졌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안 돼 할아버지. 그의 외침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감히 일개 소장이 현역 육군 참모총장의 멱살을 잡다니.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하극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다. 식당 안의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마치 끈적한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듯했다. 오상진의 부하 장교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단장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공포가 그들의 발을 바닥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박태수 대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멱살이 잡혀 상체가 살짝 끌려갔음에도 그의 두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바로 코앞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오상진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과 얼음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오상진은 순간 당황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는 겁에 질리거나 최소한 놀라거나 혹은 맞서 싸우려 발버둥 쳐야 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파도를 맞이하듯 그저 묵묵히 그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오상진의 술 기운을 잠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본능적인 공포를 심었다. 왜 안 쫄아? 이 영감탱이가.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당황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멱살을 쥔 손을 더욱 세게 흔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태수 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멱살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잠기거나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소음도 뚫고 나갈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오상진 소장.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나 애원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정확한 계급이었다. 오상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소장. 이 노인이 자신의 계급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순간 멱살을 쥔 손에 힘을 풀 뻔했다. 뭐야, 내 계급은 어떻게? 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순간 박태수 대장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은 천둥벼락처럼 식당 전체를 강타했다. 나는 육군 참모총장, 대장 박태수다. 정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글거리던 불판의 소리도, 손님들의 숨죽인 속삭임도, 오상진의 거친 숨소리도, 모든 것이 멈췄다. 오상진의 뇌는 방금 들은 문장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박태수.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푸하하하. 참모총장 이 영감님이 드디어 미쳤나. 당신이 참모총장 박태수라고 그는 웃으며 멱살을 쥔 손을 놓으려 했다. 정신 나간 노인네의 망발이군. 보크, 보크. 하지만 그의 손은 풀리지 않았다. 그의 손이 뇌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부하 장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상진의 부하 김소령은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로 굳어 있었다. 그는 박태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군 생활 내내 전설처럼 들어왔던 이름. 강철의 호랑이라 불리는 현 육군의 정점. 박태수 대장의 얼굴을 정식 행사 사진으로만 보아왔다. 설마, 아니야. 그분이 이런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여기에, 하지만 저 눈빛, 저 목소리. 김소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그는 오상진이 멱살을 잡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을 감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오상진은 부하들의 반응에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고개를 돌려 다시 박태수 대장을 바라보았다. 박태수 대장은 멱살을 잡고 있는 오상진의 두 손을 자신의 두꺼운 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낡은 운동복 옷깃에서 그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오상진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저항 없이 손을 풀었다. 박태수 대장은 흐트러진 운동복 옷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두 번 툭툭 털어 정돈했다. 그 지극히 평범한 동작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겁게 오상진의 심장을 짓눌렀다. 자네, 내가 누군지 믿지 못하는 것 같군. 박태수 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아까 그 낡은 가죽 지갑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운동복상의 안쪽 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오상진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노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두 개의 물건이었다. 첫 번째는 검은색의 투박하고 두꺼운 누가 봐도 군용인 암호화 위성 전화기였다. 그것은 일반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전시의 사령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 김소령은 저 전화기를 보자마자 헉 하는 비명을 삼켰다. 저것은 군 최고 지휘관들에게만 지급되는 대통령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 비상 전화기였다. 박태수 대장은 그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무심하게 내려놓았다. 그 가벼운 소리가 오상진의 심장에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빳빳한 재질의 금박 홀로그램이 밝힌 대한민국 군인 신분증이었다. 박태수 대장은 그 신분증을 오상진의 면전에 들이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카드놀이라도 하듯 그것을 테이블 위로 가볍게 스르륵 밀어보냈다. 신분증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술에 젖은 테이블 표면을 가르며 오상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 고정되었다. 오상진의 떨리는 눈동자가 신분증을 향했다. 사진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지금의 노인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 이름 박태수 부다이주 계급 대장 다정 직책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 이름 위에는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은빛 별. 포스타 계급장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오상진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다. 그는 신분증의 사진과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낡은 운동복 차림의 노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주름진 얼굴, 백발의 머리. 하지만 그 눈빛, 사진 속의 형형한 눈빛과 지금 자신을 응시하는 그 시선은 정확히 일치했다. 오상진의 목에서 짐승의 것과도 같은 기괴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술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밀려왔다. 박태수, 진짜 박태수 대장이라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일병을 폭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말리던 노인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급기야 멱살을 잡았다. 그 노인이 이 나라 육군 50만의 정점에 서 있는 자신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아니, 하늘 그 자체인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오상진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털썩 그는 차가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무릎으로 주저앉았다. 그 광경을 본 김소령과 다른 장교들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맞은 듯 동시에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무너져 내린 것을 돌볼 겨를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경력 중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도 있으며 그리고 가장 필사적인 각도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지만 식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두 장교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진 자신들의 사단장과 그를 거대한 산처럼 내려다보고 있는 낡은 운동복 차림의 4개의 별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박태수 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오상진을 향해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바닥에 무너진 오상진 소장은 자신이 꿇고 있는 바닥이 딱딱한 타일 바닥인지 아니면 불타는 유황불 위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침없던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테이블 위에 놓인 4개의 별이 박힌 신분증에 고정되었다. 참모총장, 박태수, 대장. 그 단어들이 그의 뇌 속에서 메아리치며 그의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냈다. 대장님. 그의 입에서 간신히 단어가 아닌 소리가 새어나왔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그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머리를 바닥에 찌을 듯 조아리며 용서를 구걸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갈라져 술에 취했을 때의 그 우렁찬 호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 살려주십시오, 대장님 제발. 제발 한 번만. 제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개일병, 그것도 참모총장의 손자를 폭행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감히 육군 참모총장 본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그 끔찍한 사실에 대한 공포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즉각적인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재판에서 반역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대역죄였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과 주인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 일개 노인으로 보였던 낡은 운동복 차림의 저 인물이 어깨에 별 2개를 단 장군을 무릎 꿇리고 저렇게 벌벌 떨게 만들다니. 그리고 그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을 통솔하는 정점의 인물이 지금 이 허름한 삼겹살집에 서 있었다. 하지만 박태수 대장은 바닥에 엎드려 비는 오상진에게 단 한순간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분노나 경멸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는 오상진을 더 이상 같은 군복을 입은 장교로, 아니,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테이블 위에 놓인 투박한 검은색 군용 위성 전화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수 대장은 그 전화기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오상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안 돼. 전화만은. 오상진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저 전화기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저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것은 자비가 필요한 순간에 드는 물건이 아니었다. 박태수 대장은 망설임 없이 버튼 몇 개를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즉각적으로 충성 헌병 사령관 중장 이철민입니다. 라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헌병 최고 수장이 자정 가까운 시간이 아닌 대낮에 이 비상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었다. 박태수 대장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 안에 그 누구도 아닌 수화기 너머의 헌병 사령관에게만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특히 오상진의 귀에 대모처럼 밝혔다. 나, 박태수 대장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사적인 감정은 단 1%도 섞이지 않은 오직 명령을 하달하기 위한 순수한 강철의 목소리였다. 이철민 장군. 지금 즉시 헌병 특수임무대 SDT 1개 분대를 완전 무장시켜 내가 보내는 주소로 출동시키게. 수화기 너머의 이철민 중장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참모 총장이, 그것도 비상 직통 전화를 통해 헌병 특임대를 완전 무장시켜 출동시키라는 명령. 이것은 쿠데타 진압이나 적군 특작부대 침투 시에나 사용되는 프로토콜이었다. 위치 좌표 전송하겠네. 박태수 대장은 전화기의 버튼을 몇 개 더 눌러 현재 위치를 즉각 전송했다. 그는 오상진이 무릎 꿇고 있는 바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체포 대상 육군 제-X사단장. 소장 오상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상진은 흐어억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졌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헌병 특임대 출동. 이것은 조용한 내사나 감찰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체포, 전시 상황에 준하는 현장 구속이었다. 수화기 너머에 이철민 헌병사령관은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는 오직 떨리는 목소리로 좌표 확인했습니다.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대장님, 혹시 현장 상황이 라며 참모총장의 안위를 물었다. 박태수 대장은 오상진과 그 뒤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김소령과 다른 장교를 힐끗 쳐다보았다. 현장 상황은 안전하다. 나 외에 민간인 다수, 그리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현역 장교 2명이 더 있다. 그 말에 김소령과 다른 장교는 악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공범이라니. 그들은 자신들도 오상진과 함께 묶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장님, 저희는 말렸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들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박태수 대장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체포 사유는 3가지다. 박태수 대장은 마치 법전이라도 읽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첫째,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둘째, 민간인 사찰에서의 음주 및 난동으로 인한 군 명예실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방금 멱살을 잡혔던 낡은 운동복 옷깃을 쳐다보았다. 셋째, 직속상관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하극상이다. 하극상. 군대에서 가장 끔찍한 그 단어가 박태수 대장의 입에서 나왔을 때 오상진은 실신 직전까지 갔다. 소장이 대장에게 저지른 하극상.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형 선고였다. 박태수 대장은 수화기에 대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상.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3명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 계급장과 벨트를 해제하고 포승줄로 묶어 헌병사령부 영창으로 직행시키도록 내가 현장에서 직접 신병을 인도하겠다. 그는 알겠습니다. 라는 이철민 중장의 절박한 외침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다. 투박한 군용 전화기가 다시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놓였다. 그 소리는 오상진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오상진은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포기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끝났다. 다 끝났어. 내 인생, 내 별.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2개의 별은 이제 그에게 명예가 아닌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끔찍한 낙인이 되어버렸다. 박태수 대장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이 모든 광경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까 그 낡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냈다. 사장님, 놀라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군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는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식당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참모총장님이 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 부하가, 아니, 군인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여기 이 돈으로 깨진 그릇과 엉망이 된 식당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셨던 다른 손님들의 식사비도 모두 이걸로 계산해 주십시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제 성의입니다. 그는 돈을 억지로 쥐어주고는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붉게 부어있는 지훈의 뺨을 두꺼운 손으로 가볍게 쓸어주었다. 많이 아팠느냐. 그제야 그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강철의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온기가 돌아왔다.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기다리자꾸나. 박태수 대장은 지훈을 데리고 식당 구석에 빈자리로 가 앉았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당 주인에게 새로 물수건을 부탁했다. 그리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부관 S클래스 세단의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부관은 즉시 차에서 비상구급 상자를 가져와 지훈의 뺨에 발을 연고를 건넸다. 그 시간 식당 한가운데에는 3명의 장교가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한 명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2명은 망부석처럼 서서 감히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들은 모두 식당 문 밖에서 들려올 자신들의 군 경력을, 아니, 인생을 끝장낼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내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태수 대장의 전화가 끊어지고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상진 소장은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하극상이다라는 그 끔찍한 단어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헌병 특수임무대가 오고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만이 맴돌았다. 그의 부하 장교인 김소령과 다른 한 명의 장교는 차렷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감히 참모총장이 앉아 있는 쪽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바닥에 주저앉은 자신들의 사단장을 부축할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오상진이라는 침몰하는 배와 한데 묶여 군 경력의 가장 깊고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태수 대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부관이 가져다 준 연고를 지훈의 붓게 부어오른 뺨에 직접 발라주고 있었다. 따끔할 게다. 조금만 참아라.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수화기에 대고 얼음장 같은 명령을 내리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식당 안의 공포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아주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도시의 일상적인 소음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있었고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반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육중한 중저음의 엔진 소리. 여러 대의 대형 차량이 동시에 고속으로 기동할 때만 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바로 그 소리였다. 우웅, 끼 하나가 아니었다. 최소 서너 대의 군용 차량이 식당 앞 도로를 완전히 장악하며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이 공포에 질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했다. 허름한 삼겹살집 앞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 있었다.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군용 지휘 차량 2대와 그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방탄 장갑으로 뒤덮인 K808 차륜형 장갑차 한 대가 식당의 입구와 좌우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장갑차의 상부 해치에서는 중기관총의 총구가 섬뜩하게 하늘을 향해 있었다. 철컥철컥 차량들의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색 대테러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평범한 헌병이 아니었다. 얼굴은 검은색 방탄 헬멧과 고글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방탄조끼에는 SDT 특수임무대라는 노란색 글자가 선명했다.
그들의 손에는 K레이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식당 입구를 향해 전술 대형을 갖추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오상진은 그 모습을 보고 흐억게 하는 마지막 신음을 토해냈다. 끝이었다. 정말로 끝이었다. 참모총장이 자신 하나를 잡기 위해, 사단장 하나를 체포하기 위해 대테러 부대인 특임대와 장갑차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절망했다. 이것은 체포가 아니라 적군 지휘관을 생포하는 수준의 작전이었다. 꽝.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방탄방패를 든 2명의 SDT 대원이었다. 그들은 식당 내부를 향해 소리쳤다. 꼼짝 마, 헌병이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고 엎드려 그들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다. 식당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식당 내부를 장악했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히 3사람. 바닥에 주저앉은 오상진과 돌처럼 굳어있는 2명의 장교를 향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SDT 대원들과는 달리 전투복이 아닌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전투모, 날카롭게 빛나는 전투화,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헌병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작전 참모였다. 대령은 이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곧장 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총을 든 부하들을 지나치고 공포에 떠는 민간인들을 지나쳤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오상진 소장에게는 경멸의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정확히 식당 구석, 낡은 회색 운동복을 입은 노인 앞에서 멈췄다. 대령은 숨을 한 번 깊게 고르고 자신의 군 경력 중 가장 완벽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헌병사령부 작전참모 대령 이진우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절도 있는 동작과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렸다. 테이블 밑에 숨어 있던 손님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낡은 운동복 차림의 노인이 정말로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그들은 공포가 아닌 경이로움에 휩싸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박태수 대장은 대령의 경례를 가벼운 목례로 받았다. 그는 지훈의 뺨에서 손을 떼고 바닥에 엎드린 오상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 대령, 명령대로 집행하게. 예, 알겠습니다. 대령은 180도 뒤로 돌았다. 박태수 대장을 향했던 존경심 가득한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오상진이 엎드려 있는 곳으로 구둣발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다가갔다. 그는 오상진을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들었다. 소장 오상진.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판사처럼 냉정했다. 오상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직권 명령에 의거 귀관을 현시부로 현행범 체포한다. 대령이 체포 명령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혐의. 첫째, 직권남용 및 병사, 가혹행위 혐의. 둘째, 민간인 지역에서의 음주 난동으로 인한 군 명예실추 혐의. 셋째, 직속 상관에 대한 모욕 및 폭행 명백한 하극상이다. 대령이 하극상이라는 단어를 외쳤을 때 오상진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며 어린아이처럼 울며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명령서를 접어넣으며 SDT 대원들에게 손짓했다. 체포해. 예,
알겠습니다. 두 명의 SDT 대원이 달려들어 울부짖는 오상진의 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었다. 오상진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오상진을 더 이상 장군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하극상을 저지른 중범죄자에 불과했다. 뭐 하는 짓이야?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소장이야. 오상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 순간 한 명의 SDT 대원이 군용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오상진의 어깨에 달려있던 두 개의 별. 그 소장 계급장을 향해 칼을 꽂아 넣었다. 찍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오상진의 권력을 상징하던 별이 뜯겨져 나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 오상진은 자신의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넋을 잃었다. 그것은 그의 군 경력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대원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오상진의 허리에 있던 장교용 가죽 벨트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을 굵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입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버렸다. 은색 수갑은 그에게 과분하다는 듯한 처사였다. 소령, 김진수 대위, 이태준 대령이 굳어있는 두 명의 장교를 불렀다. 두 장교는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이미 그럴 기회는 없었다. 두 사람도 공범이다. 상관의 위법 행위를 동조하고 방관한 죄 모두 체포해. SDT 대원들이 즉시 두 장교에게도 달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관급, 위관급 계급장이 무자비하게 뜯겨나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봐야 했다. 억울합니다. 대령님, 저희는 말렸습니다. 그들이 절규했지만 대령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 억울함은 군사재판 법정 가서 이야기해라. 세 명의 장교는 이제 더 이상 장교가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SDT 대원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들의 빛나던 별과 다이아몬드는 기름때 묻은 식당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그들은 비명과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장갑차에 차가운 짐칸으로 던져지듯 실렸다. 쾅, 장갑차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오상진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식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경이로운 눈빛으로 참모 총장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이진호 대령은 다시 박태수 대장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추가 지시 있으십니까? 박태수 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대령, 현장 수습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특히 여기 사장님과 손님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신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쓰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박태수 대장은 마지막으로 식당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표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손자 박지훈 일병을 데리고 유유히 식당 문을 나섰다. 식당 밖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S클래스 세단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오상진 소장이 헌병특임대 장갑차에 실려 사라진 사건은 그날 오후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 되었다. 현역 사단장이 민간인 식당에서, 그것도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으로 특임대 SDT에 의해 현장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수많은 장성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 강철의 호랑이 박태수 대장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칼날이 오상진 소장의 목을 정확히 겨누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같은 시각 계룡대 육군본부의 참모총장 집무실, 낡은 회색 운동복을 벗어던진 박태수 대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대장 정복 차림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헌병사령관 이철민 중장과 감찰실장 권혁준 소장이 감히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박태수 대장의 얼굴은 아까 식당에서 손자의 뺨을 어루만지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강철로 만든 가면처럼 냉정했고 두 눈에서는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서리빨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오상진 소장의 직위 해제는 방금 결재했네. 박태수 대장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닐세.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걸어간 그는 지휘봉 대신 오상진의 계급장이 뜯겨 나간 사진 현장에서 헌병 대령이 보고용으로 찍어 전송한 이 띄워진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나는 오늘 군의 수치를 봤네. 술에 취해 민간인을 위협하고 부하 병사를 폭행하며 심지어 상관에게 멱살질을 하는 장성을 봤어. 그의 목소리에 실린 분노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이것이 일개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철민 중장과 권혁준 소장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박태수 대장은 그들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오늘부로 헌병사령부와 감찰실은 오상진 소장 특별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감찰실장, 자네가 직접 단장을 맡게. 헌병사령관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두 장성이 동시에 외쳤다. 단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오상진의 임관 시절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의 모든 군 생활을 샅샅이 뒤지게. 박태수 대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그가 거쳐간 모든 부대의 부조리, 그가 덮어버린 모든 사건, 그리고 그와 연루된 모든 인물을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색출해 내도록.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닐세. 이것은 우리 군의 몸속에 밝힌 암세포를 도려내는 대수술이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박태수 대장의 단호한 명령하에 육군 역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오상진 소장과 함께 체포되어 헌병사령부 영창에 갇혀 있는 김진수 소령과 이태준 대위였다. 헌병사령부 지하 취조실, 김소령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참모총장의 손자를 폭행하고 참모총장의 멱살을 잡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군 생활은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사단장인 권혁준 소장이 직접 취조실로 들어섰다. 그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던졌다. 김진수 소령, 자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네. 하나, 오상진의 공범으로 엮여남은 인생을 군 교도소에서 썩거나. 둘,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일말의 잡이라도 구해보거나. 김소령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 전부 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오상진이라는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김소령의 입에서부터 오상진이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거대한 부패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단장님은, 아니, 오상진은 상습적이었습니다. 오늘 일병을 폭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소령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오상진이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을 어떻게 폄훼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는지 줄줄이 불기 시작했다. 회상일 1년 전 사단장 관사 비 오는 밤 사단장 관사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 자리. 한 젊은 대위가 오상진이 따라주는 폭탄주를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오상진은 재떨이를 집어 그 대위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흘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교는 침묵했다. 오상진은 다음 날 그 대위를 최전방 GOP 소초장으로 전출시켜 버렸다. 김소령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소령의 고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폭행과 폭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사단이 오상진의 재산 내역과 부대 운영 예산안을 대조하기 시작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대 유류 빼돌렸습니다. 사단장, 관사의 개인 차량, 유류비는 물론 주말마다 가는 골프장 회원권, 심지어 가족들의 외식비까지 모두 부대 운영비로 처리했습니다. 조사단의 컴퓨터 화면에는 오상진이 군납 비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정 업체가 사단 내의 모든 보급품 계약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 업체의 대표는 오상진의 육사 동기였다. 회상 3개월 전 고급 한정식집 오상진이 군납 업체 대표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업체 대표는 그에게 형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시계입니다. 형님께 꼭 어울릴 것 같아서 라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건넸다. 오상진은 못 이기는 척 시계를 받아찼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업체의 불량 방탄 헬멧 납품건은 이상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부패의 실상은 병사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오상진은 부대의 훈련 예산을 횡령하여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로 인해 병사들은 낡은 장비와 부족한 보급품 속에서 위험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다. 조사단은 그가 거쳐갔던 이전 부대들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그러자 더욱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오상진이 연대장 시절 그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한 병사가 부대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오상진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병사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사건을 단순 사고로 축소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보고 특별조사단장 권혁준 소장은 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참담함으로 굳어 있었다. 대장님,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오상진은 자신의 사단을 하나의 왕국처럼 운영했습니다. 뇌물, 횡령, 폭행, 사건 은폐, 그가 저지른 범죄 목록이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루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육본 내부에도 그와 연결된 선이 있습니다. 박태수 대장은 창밖에 어두운 계룡대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권 소장의 보고를 끝까지 들었다. 보고가 끝나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박태수 대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좋다. 그가 입을 열었다. 뿌리가 깊고 엮인 자가 많다는 뜻이겠지.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군. 권 소장. 그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내게. 그 끝이 누구이든 어디에 연결되어 있든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말고 전부 쳐내도록. 이 대수술 내가 직접 집도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이 육군 참모총장이 질 것이다. 오상진의 몰락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박태수 대장의 무자비한 숙청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오상진 소장이 헌병대에 끌려간 후폭풍이 군 전체를 강타하고 있던 그날 밤, 계룡대의 화려하지만 엄격한 장군 관사와는 사뭇 다른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박태수 대장의 사가 스자는 고요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그의 집은 화려한 장식 대신 수십 년간의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책들과 역사가 담긴 기념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재 안. 따뜻한 노란색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대장 정복이 아닌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박태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특별 휴가 명령을 받은 박지훈 일병이었다. 아야. 지훈이 저도 모르게 신음을 뱉었다. 박태수 대장이 면봉에 묻힌 붉은 소독약을 지훈의 부어오른 뺨에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었다.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며 작전 지도 위를 호령하던 그 거칠고 두꺼운 손이 지금은 깃털처럼 조심스럽게 손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따끔할 게다. 조금만 참거라. 박태수 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조금 전 3명의 장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던 그 강철 같은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그가 몇 번째 하는 사과인지 몰랐다. 저 때문에 괜히 할아버지까지 나서시게 하고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박태수 대장은 소독약 뚜껑을 닫으며 손을 멈췄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잡고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장군의 눈이 아닌 오직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이었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가 조금 엄해졌다.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왜 자꾸 사과를 하나? 하지만이 아니다. 박태수 대장은 지훈의 말을 잘랐다. 잘못은 술에 취해 길길이 날뛰며 내 뺨을 때린 그 자가 했고, 그 상관의 관기를 말리지 못한 그 부하들이 했으며, 그리고 그런 자가 별을 달고 사단장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둔 이 할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다. 헌데 왜 피해자인 내가 사과를 하느냐? 그의 말에는 지훈을 향한 안타까움과 오상진을 향한 조용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새 연고를 꺼내 지훈의 뺨에 부드럽게 펴 발랐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지만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은 지훈이 겪었을 모욕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다. 한동안 침묵 속에서 약을 바르는 손길만 이어졌다. 어색한 공기를 깬 것은 박태수 대장이었다. 부대 생활은 어떠냐? 그는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던졌다. 솔직하게 말해 보거라.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었느냐? 지훈은 순간 망설였다. 입대하는 날, 할아버지는 그에게 군대에 갔다고 해서 내가 내 손자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마라.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도 말라고 했었다. 지훈은 전자를 지키기 위해 후자를 묵인하며 지내왔다.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늘처럼 맞은 것은 처음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하지만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그는 오상진 같은 고위 장교의 폭력이 아니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더 교묘하고 질긴 부조리들이었다. 선임병들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밤늦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관물대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경례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주말에도 청소만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라는 사실을 숨겼더니 백도 없는 놈이라며 더 무시했습니다. 박태수 대장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스웨터를 쥔 그의 주먹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부사관은 제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의 야간 근무 보고서를 대신 쓰게 했습니다. 거절하면 훈련 때 저만 콕 집어 더 힘든 보직을 맡겼습니다. 다들 그게 군 생활이라고 그냥 참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오늘 오상진 소장이라는 사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참아왔던 그 모든 부조리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을 무시하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문화 자체였습니다. 제가 오늘 맞은 것은 그 사람의 손바닥이 아니라 그 썩어빠진 문화였습니다. 서재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박태수 대장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바위처럼 무거웠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지훈아. 박태수 대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문화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즐기며 아주 끔찍한 우리 군이 도려내야 할 악습이라는 문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 창가로 걸어간 그는 어둠이 내린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군인은 참아야 하는 것이 맞다. 적의 포화 속에서도 참아야 하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해야 한다. 그것이 군인이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따뜻한 할아버지에서 군의 수장인 대장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불의를 참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이다. 상관의 폭력을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용인하는 방조다. 그는 지훈에게로 다시 걸어왔다. 네가 오늘 그자의 뺨을 맞고도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은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그동안 배워온 잘못된 참음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네가 전화를 걸 용기를 낸 것은 네가 할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박태수 대장은 손자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지훈아, 내가 오늘 오상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단순히 네가 내 손자라서가 아니다. 물론 내 피부티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그건 하레비로서의 당연한 감정이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내가 그 자에게 하극상이라는 죄를 물어 특임대까지 동원한 것은 그가 감히 참모총장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참모총장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명예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추운 막사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수십만 명의 평범한 병사들을 향하는 듯했다.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대 안에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없는 수만 명의 다른 박지훈들이 있다. 그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아들들이 그저 빽이 없다는 이유로,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오상진 같은 자들에게 혹은 제2, 제3의 오상진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전화할 곳이 없다. 그들에게는 내가 유일한 할아버지이자 유일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한 일은 오상진 한 명을 처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며 이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나의 의무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엄숙한 선언이었다. 박태수 대장은 지훈의 뺨에 마지막으로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이제 됐다. 상처는 깊지 않으니 흉터는 남지 않을 게다. 그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다르다. 오늘 일을 잊지 마라. 다만 증오로 기억하지 말고 교훈으로 기억해라. 무엇이 진정한 군인의 명예인지. 예,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됐다. 피곤할 테니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내일은 부대에 복귀하지 말고 며칠 더 쉬도록 해라. 지우는 서재를 나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서재 안을 흘끗 보았다. 그의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재 한쪽에 걸려 있는 자신의 4개의 별이 빛나는 대장 정복을 무겁고도 결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의 할아버지가 짊어지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몇 주 후 대한민국 고등군사법원. 법정 안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이날은 단순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현역 사단장의 몰락을 공식화하는 심판의 날이었다.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은 모두 피고인석을 향해 있었다. 피고인. 입장. 법무관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법정 뒷문이 열렸다. 육중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와 함께 3명의 남자가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더 이상 빛나는 계급장이 없었다. 대신 수의 조의 번호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수만 명의 병력을 호령하던 오상진 소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져 있었고 푹 꺼진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향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별은커녕 그의 군복조차 아닌 죄수복은 그에게 너무나도 컸다. 그의 뒤를 따른 김진수와 이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유능한 영관급, 위관급 장교였던 그들은 이제 상관의 죄를 방조하고 동조한 공범자로 전락해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족들이 앉아있는 방청석 쪽으로는 차마 시선도 돌리지 못했다. 재판장석에 앉은 삼성 장군, 군사법원장이 무거운 망치를 내리쳤다. 지금부터 피고인 오상진 외인에 대한 심리를 속행한다. 군 검찰,
공소 사실을 요약 진술하라. 군 검사 법무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읽어내려가는 공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 관계자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오상진 피고인은 육군 소장이라는 막중한 직위를 이용 수년간 부하 장병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군납 비리, 훈련 예산, 횡령, 부대 유류 절도 등 총 32건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더욱 날카롭게 이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연대장 재직 시절 자신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고 김일병의 사망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의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법정안은 술렁였다. 오상진의 비리가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검사의 기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 있는 가장 중대한 혐의 검사가 피고인석의 오상진을 노려보았다. 피고인 오상진은 2025년 10월 20일 민간인 식당에서 복무 중인 박지훈 일병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민간인 노인에게조차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협박을 가했으며 급기야 대한민국 군 통수체계의 정점에 계신 육군 참모총장 박태수 대장님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하극상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극상. 그 단어가 법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상진은 그 단어를 듣자마자 마치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모총장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시오. 재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헌병들이 오상진의 어깨를 거칠게 짓눌러 자리에 앉혔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태수 대장의 특별조사단이 수집한 증거는 완벽했다. 식당의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법정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오상진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박지훈 일병의 뺨을 때리고 급기야 낡은 운동복 차림의 박태수 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식당 주인과 손님들의 증언,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한 김진수 소령과 이태준 대위의 진술이 이어졌다. 오상진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사건 은폐의 증거들, 뇌물이 오간 은행 계좌 내역, 조작된 훈련 보고서, 불량 군납품 계약서, 그리고 고 김일병의 유가족이 피눈물로 쓴 탄원서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다. 오상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오랜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상진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바쳐 군에 봉사했습니다. 제발 저의 명예와 연금만은 제발 이라며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그때 군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잘랐다. 검사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명예라고 했습니까? 피고인이 감히 명예를 입에 올립니까? 그의 외침에 법정이 울렸다. 피고인은 술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술은 그저 피고인의 썩어빠진 본성을 밖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역 사단장이기에 별 2개이기에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병을 때렸고 그래서 노인을 모욕했으며
그래서 감히 상관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검사는 방청석을 향해 돌아섰다. 피고인은 그 노인이 참모총장이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 항변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분이 참모총장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민간인 노인이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피고인의 오만함이 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검사는 다시 오상진을 가리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비리로 인해 불량 방탄 헬멧을 쓰고 훈련받아야 했던 병사들의 목숨값은 누가 걱정합니까? 피고인의 폭력에 쓰러져간 고김 일병에 잃어버린 청춘은 누가 보상합니까? 피고인에게는 단 하나의 자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을 군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오상진은 이미 넋이 나간 듯 두 헌병에게 부축되어 간신히 서 있었다.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김진수, 이태준 두 사람은 상관의 불법적 지시를 묵인하고 동조하였으며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명예 전역 파면에 처한다. 김진수와 이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시선은 오상진에게로 향했다. 재판장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오상진. 본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수많은 범죄와 특히 군의 근간인 지휘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하극상의 죄를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판단한다. 재판장이 심호흡을 한 뒤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에 피고인 오상진을 첫째, 대한민국 육군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불명예 전역 파면에 처한다. 둘째,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받은 모든 훈장과 서훈을 박탈한다. 셋째, 피고인의 군인연금 수급 권리를 전액 박탈한다. 넷째,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뇌물과 횡령액을 추징한다. 오상진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의 경력, 명예,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애원했던 연금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선고는 아직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그리고 군형법상 상관폭행 및 하극상의 죄를 모두 병합하여 피고인 오상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으아악, 징역 25년. 그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오상진은 짐승과도 같은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연금도, 명예도, 계급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25년 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일 뿐이었다. 헌병들이 그를 들쳐매고 끌어내려 했다. 그는 살려달라. 잘못했다. 나는 억울하다고 발버둥 쳤지만 그의 외침은 차가운 법원의 복도 너머로 공허하게 사라져갔다. 그날 오후 오상진의 판결은 육군 전체에 타전되었다. 모든 부대의 게시판에 그리고 모든 장교의 이메일로 전 소장 오상진 파면 및 징역 25년 선고라는 제목의 공문이 전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수 육군 참모총장이 군 전체에 보내는 피해 경고장이었다. 같은 시각 참모총장 집무실. 박태수 대장은 재판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재판에 가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승리자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몸에 생긴 암 덩어리를 도려낸 외과 의사의 침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부관을 불렀다. 전군에 하달할 지시문을 작성하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부로 육군은 강철 병영 계획을 발동한다. 전 부대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 실태를 전면 재조사한다. 지휘관의 지위를 이용한 그 어떤 사적 제재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만약 부하의 고통을 묵인하거나 은폐하려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 지휘관은 오상진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게. 오상진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수 대장이 시작한 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피비린내 나는 신호탄이었다. 오상진 전 소장에 대한 징역 25년의 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군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부대 막사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지훈 일병은 그 사이 상병 진급을 앞둔 제법 늠름한 선임병이 되어 있었다. 그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입대 초기의 불안함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자신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주말 오후의 총기 손질 시간. 생활관 안에는 총기 기름 냄새와 병사들이 나지막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지훈이 K 소총의 총열을 꼼꼼하게 닦고 있을 때였다. 옆에서 총기를 분해하던 신병 하나가 긴장한 탓에 그만 탄창 멈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쇠붙이 소리가 생활관에 울렸다. 신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숨을 멈추고 즉시 바닥에 엎드릴 준비를 했다. 과거의 군대였다면 이 소리 하나만으로도 정신 안 차려 이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선임들의 집단 괴롭힘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대장인 김 병장은 신병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총기를 조립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긴장 풀고 다시 주워. 총기 부품은 내 목숨이야. 그렇게 긴장하면 실전에서 제일 먼저 죽는다. 다시 해. 그의 목소리에는 욕설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바로잡음만이 존재했다. 신병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부품을 주워 다시 조립을 시작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공포로 통제되던 병영이 이제는 규율과 이성으로 통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 병장이 지훈의 시선을 느꼈는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뭘 봐? 박일병. 내 총이나 잘 닦아. 오늘 저녁에 불시 검사 뜬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사적인 감정이나 악의가 없었다. 지훈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철 병영 계획. 참모총장이었던 할아버지의 그 서슬 퍼런 명령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오상진의 몰락 이후 군은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었다. 병사들의 익명 신고가 폭주했고 특별감찰단은 오상진처럼 부패와 폭력을 일삼던 중간 간부들과 심지어 다른 사단의 장성들까지 줄줄이 색출해냈다. 군 전체가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고통스러운 정화의 시간을 거치고 있었다. 설마 했던 지휘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본 간부들은
이제 병사 한 명을 대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상호 존중이라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며칠 뒤 부대 식당의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울렸다.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강철 병영 개혁안이 시행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병사인권위원회에 정식 접수된 구타 및 가혹 행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 급감했으며 간부 비리 신고 건수는 오히려 200% 이상 증가해 앵커는 이 개혁이 전 소장 오상진 사건이라는 뼈아픈 자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식판을 들고 있던 병사들이 뉴스를 보며 수군거렸다. 와, 83% 실화냐, 세상 진짜 좋아졌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오상진 그 인간 하나 잘났다고 이렇게 바뀐 게 신기하네. 하나가 아니지. 그 밑에 썩은 뿌리들까지 싹 다 뽑혀나갔잖아. 지금 별들이 얼마나 몸살이는데. 지우는 묵묵히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뉴스가 조명하는 그 뼈아픈 자성의 시작이 사실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멱살을 잡혔던 그날의 치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그 분노가 수십만 병사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어엿한 상병이 되었고 군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리고 다시 계절이 바뀌어 늦가을의 어느 주말 오후 계룡대 인근의 한적한 공원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여전히 그 낡고 편안한 회색 운동복과 낡은 야구 모자를 쓴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제는 현역에서 물러나 전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직함만 남은 박태수였다. 그는 현역 시절의 그 서슬퍼런 기세를 모두 거두고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곁에는 손자 박지훈이 이제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함께 걷고 있었다. 지훈은 며칠 전 동기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무사히 만기 전역을 신고했다. 할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지훈이 공원 벤치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휴가를 나온 듯한 두 명의 이등병이 벤치에 앉아 부모님과 즐겁게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군 생활의 고됨이 묻어났지만 입대 초기에 지훈이 가졌던 그런 공포나 불안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박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일으켰던 거대한 개혁의 바람은 이제 저렇게 평범한 병사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가 싸웠던 것은 오상진이라는 한 명의 괴물이 아니라 군 전체를 병들게 했던 공포의 문화 그 자체였다. 지훈아, 박태수가 걸음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지난 2년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지훈은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니, 그날의 일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른 것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요. 박태수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제 너도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군대에서 배운 그 굳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라. 다만 부당한 것을 참지 말고 약한 자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진짜 강함을 가진 어른이 되어라.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물든 단풍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젊은 청년 2명이 달려오다가 그만 지훈의 어깨와 세게 부딪혔다. 아, 지훈이 비틀거렸다. 청년들은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박태수는 그 청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다. 짧은 머리, 깍듯한 사과.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사고를 쳤다는 공포가 아닌 실수를 했다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박태수는 그 눈빛을 보고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는 듯 따뜻하게 웃었다. 괜찮네. 청년들. 그가 손을 저어 그들을 일으켰다. 즐거운 휴가 보내게. 그리고 건강하게 복무 잘 마치게나. 청년들은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는 밝은 표정으로 달려갔다. 박태수는 그들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손자들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가 꿈꾸던 군대. 명예롭고 정의로운 군대의 모습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박태수 대장이 보여주었듯 자신의 지위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가장 낮은 곳의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용기에서 나옵니다. 오상진은 자신의 별을 과시했지만 박태수 대장은 자신의 별을 숨겼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진짜 장군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오상진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박태수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통쾌함과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